아파트 폭등할 때 반드시 생기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파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두 번째는 순환장세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풍선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생기고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파기. 상승장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배액 배상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원상태로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해보는 행위죠. 임대인이 지금 자기가 나서서 배액 배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깨버립니다. 계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지금 매매를 했어요. 10억짜리 집을 매매를 할 때, 자,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1억, 보통 10%를 지급하니까 1억을 지급하겠죠. 1억. 그리고 잔금은 한 3개월 뒤에. 그런데 매도인이, 자, 1억 돌려주고 내가 1억 또 줄게. 계약을 깹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폭등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 이런 계약 파기, 이해할 수 없는 계약 파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죠. 거의 100%입니다. 100% 부동산 상승장, 그것도 폭등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 폭등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주 짧은 기간에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통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죠. 그럼 이 기간을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거든요. 이 3개월 사이에 이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상승을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10억의 매매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10억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2달 뒤에 시세를 봤더니 15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이 매도인은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왜 내가 10억에 팔았을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5억을 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죠. 이 계약을 되돌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계약 파기 상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액 배상을 하는 것이죠. 1억을 주고 1억을 주는 거예요. 1억을 줍니다. 그냥. 그러면 임대인은, 이 매도자는 1억 손해죠. 일단 손해인데 이거를 원상태로 지금 팔지 않은 상태로 돌리면 지금 15억이잖아요. 15억. 그러면 얼마가 이득이죠? 4억이 이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파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매도인은 이때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는 게 최선이에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는 매수인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또 가능한 것이죠. 사실 호가만 막 올라가면 이런 행위를 하기가 불안하긴 합니다. 손해를 일단 먼저 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매수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 10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매도자가, 자, 이제 이행을 잘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한 5억을 몇 달 만에 벌어버리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했던 상황에서 이 계약을 깨버리면 사실은 허탈하겠죠. 허탈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이 매수자는 그래도 1억이라는 배액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허탈한 기분과 우울한 느낌을 갖겠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어느 정도 보상, 이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거주를 위한 매수일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옮기는 행위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제 이걸 매수하면서 이사 갈 계획을 잡죠. 이사 갈 계획을 잡으면서 문제는 이 집도 내가 만약에 이 집 소유자라면 이 집을 사면서 이 집을 팔겠죠.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러면 파는 계약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연달아서 이 산 사람은 또 다른 집에 계약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런 매매가 한번 매매나 전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한두 번쯤 겪었던 사례가 갑자기 돈이 마련이 안 돼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때 진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왜냐하면 이게 이 잔금을 받아서 이 사람 주고 이걸 또 받아서 이 사람 주고 이렇게 연달아 꼬리를 물고 쭉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이삿짐은 다 싸갖고 이사 가고 지금 이제 옮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삿짐 다 집 앞에다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계약 파기 상황도 비슷한 거죠. 계약을 지금 다 체결해 놓고 이제 계획을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획을 다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깨져요. 그럼 나는 중간에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미 나는 매매 계약을 맺어버렸잖아요. 내 집을. 그렇다고 내 집은 만약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이 계약을 깨고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거죠. 빨리 뭔가를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자 당사자라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상태를 예측을 해야 돼요. 앞으로 폭등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수를 하는 행위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에다 베팅을 하면은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적절한 행위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가장 최선은 계약금을 많이 지급하는 겁니다. 깰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깰 수 없게. 그래서 이때 폭등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금을 10%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20%, 30% 아니면 이제 계약 자체를 깨지 못하게 중도금을 만들어서 중도금을 넣어버리는 거죠. 빨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 중간에 폭등해가지고 계약 파기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변수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먼저 좀 많이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돈을 처음에 구하는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순환장세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전 지역이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 인접 지역이 다음에 따라 오르고 그 다음 인접 지역이 또 오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순환장세라고 합니다. 순환장세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보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요.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강남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강남 지역에서 먼저 움직여요. 강북, 강서, 강동, 구로 이런 데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대장 지역 있죠. 대장 지역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장 지역에서도 대장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심리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인접지역으로. 자, 강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강남이 막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그 인접지역이 어디죠? 송파죠. 송파. 송파구 저쪽 동작. 예. 그러면 이 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야, 저쪽이 올라가는데 저 지역이 올라가는데 좀 있으면 우리도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죠.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아, 지금 팔면 안 되지. 조금 기다렸다가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들을 보고 심리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규제의 영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이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였었습니다.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런데 유일하게 안 묶인 지역들이 있었죠. 김포하고 파주였습니다. 그런데 규제에 안 묶인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포가 먼저 뜹니다. 김포가 가격이 확 뛰어요. 그러니까 김포를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파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파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지역 순환 장세가 규제에 의해서 규제를 안 오른 지역까지 규제로 묶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집값이 굉장히 과열된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규제를 적용하게 되죠. 그러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덜 오른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순환장세. 순환장세의 구체적 여실은 들어보면 보통은 강남, 서초가 먼저 움직이죠. 그런 다음에 송파, 목동, 그 다음에 강동, 강북, 마포, 용산 이런 순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서울 외곽 전 지역으로 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 있죠. 그런 상황, 그런 지역들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경기도의 거의 전 지역이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게 순환장세입니다. 자, 순환장세를 왜 배워야 되냐? 순환장세를 이용한 투자법을 익히는 것이죠. 자, 매수를 하고자 할 때 순환장세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강남이 올랐어요. 그럼 강남을 쫓아가서 사야 될까요? 아니죠. 강남이 올라갔으니까 그 인접지역을 사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건너서 미리 덜 오른 지역을 사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기간이 되면 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좋죠?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른 지역을 사게 되면 투자금이 많이 들고 그 이상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폭이 작아지죠. 그런데 덜 오른 지역,
확실하게 오르지만 덜 오른 지역을 사게 되면 나중에 강남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기쁨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 순환 장세를 잘 활용할 수가 있죠. 언제 팔아야 되냐? 시점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강남이 막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송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 있으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그럼 이때 상승할 때 어느 정도 팔고 나오는 것이죠. 매도 시기를 지역 순환 장세, 이걸 고려해서 내 시기, 파는 시기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풍선 효과. 풍선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지역 순환 장세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 순환 장세는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규제를 통해서 이 지역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묶었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번지네. 그거죠. 이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풍선 효과라는 거는, 자, 풍선이 빵빵하게 있어요. 빵빵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을 꾹 누릅니다. 누르면 이 눌리는 곳이 있지만 다른 한 곳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누르는 지역은 눌리지만 다른 안 눌린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 뭐냐? 이 안에 있는 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제가 뭐냐면 투기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기 심리. 그래서 투기 심리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투기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자, 풍선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풍선이 바람이 쭉 빠진 상태라고 볼게요. 풍선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반대 방향이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옵니다. 풍선 효과가 생길 수가 없어요. 빵빵하게 차 있을 때 누르니까 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힘이 전달되는 거죠. 이 빵빵한 힘이 안에 있어야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풍선 효과는 뭐에 의해서 생기냐? 바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고, 그리고 그 과열된 것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과열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로 묶을 수가 없어요. 과열되지 않은 상품까지 규제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물건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풍선 효과는 지역, 아까 배웠던 지역 순환 장세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막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를 막 이제 규제를 해. 아파트 대출도 막고 막 종부세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심리가 어디로 올라가냐?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옮겨가죠. 다른 물건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빌라가 막 거래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런 물건을 또 묶어요. 또 묶으면 나중에 수익형 상품이 이제 이된 대세다라고 해서 뭐 상가나 다세대 주택 이런 쪽으로 또 옮겨가기도 합니다. 자, 풍선 효과의 원인은 바로 규제의 한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제를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만 올랐어요. 강남만 올랐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자, 정부가 이제 좀 있으면 송파도 오르고 목동도 오르고 서울 전 지역이 다 오를 거니까 서울 전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겠죠. 왜냐? 우리 지역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규제로 묶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면 규제를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는 가능하면 욕을 덜 얻어먹기 위해서 과열된 데 위주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규제를 했으면 이게 여기만 눌리는 게 아니고 이 심리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규제의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를 이해해야 될 게, 정부는 미리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앞서 압박을 가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자, 두 번째는 투기 심리의 전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풍선 효과는 풍선이 빵빵하게 차 있어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이제 투기 심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이 풍선 효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투기 심리가 없는데 어느 한 지역만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딱 눌려지게 돼요. 끝납니다.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풍선 효과의 문제점은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건으로 전이될 때는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지역순환 장세 있죠. 지역순환 장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전이될 때는 어떤 물건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힘들어요. 미리 알고 들어갔는데 안 움직이면 완전 폭망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효과가 감소하죠. 자, 여기를 눌렀어요. 여기를 눌렀는데 다른 지역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또 눌렀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지역이 튀어나와. 다른 물건이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자꾸 두더지 사냥처럼 여기저기 막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규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 효과가 계속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를 막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이게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풍선 효과. 규제를 피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번져갑니다. 서울 수도권을 규제했더니 이제 지방으로 막 번져가죠.